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안에 발들인 게 내 평생의 한이다. 살을 애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몸을 핥히었습니다. 제 옷가지가 든 낡은 보따리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남편이란 사람은 외면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제 모든 것을 바친 집에서 저는 그렇게 짐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게 왜 가난한 집 딸인 제 탓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 순간 꽁꽁 얼어붙은 손끝으로 낡은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낡은 땅 문서 한 장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흐려지는 눈앞으로 모든 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집의 새벽을 여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그 새벽의 정막을 깨우는 것은 오직 저의 부지런함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저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의지해 본 적은 오래되었습니다. 이골이 난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아채고 잠의 유혹을 뿌리치며 몸을 일으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 벽 너머 시어머니의 희미한 코 고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옵니다.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하는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제 자신과 마주합니다. 부엌 창문 너머는 아직 짙은 남색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불빛의 의지에 더듬더듬 쌀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쌀알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감촉, 뽀얀 쌀뜨물이 서서히 맑아지는 과정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합니다.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는 삑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보글보글 뚝배기에서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겹습니다.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과 두부를 넉넉히 넣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감자는 살짝 도톰하게 썰어 넣어야 씹는 맛이 좋다며 타박을 들었던 기억에 오늘은 유난히 신경 써서 크기를 맞춥니다. 타닥타닥.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고등어 굽는 냄새가 찌개 냄새와 뒤섞여 집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인 새벽 부엌의 공기는 제가 유일하게 평화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늘 피곤해 절어 있는 남편의 무심한 얼굴도 없는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이자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진지 드세요. 영철 씨, 당신도 어서 와요. 정성껏 차린 아침상에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을 때 저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식탁 의자 끝에 잠시 몸을 기댑니다. 제 몫의 밥그릇에는 늘 어젯밤 남은 찬밥과 변변찮은 반찬뿐이지만 그것마저도 편히 앉아 먹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언제 시어머니가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몰라 늘 좌불안석이기 때문입니다. 찌개 맛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어제 장터 가서 사온 비싼 유기농 두부 말고 또 동네 슈퍼에서 파는 싸구려를 썼구나. 이러니 음식에서 깊은 맛이란 게 느껴지질 않지. 혀가 아주 썩었어. 시어머니의 아침 첫마디는 언제나 지적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따뜻한 칭찬 한마디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 소원은 20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흠을 찾아내고
기어이 트집을 잡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사다 놓은 두부를 쓰고도 맛이 없으면 무조건 제가 싼 재료를 썼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장터까지 갈 엄두가 안 나서요. 핑계는 내가 한두 푼 아껴보겠다고 게으름 피운 걸 내가 모를까봐? 도대체 친정에서 뭘 어떻게 배우고 자랐길래 살림살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가지고. 친정. 그 두 글자는 언제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픈 가시였습니다. 가난한 호라비 밑에서 자란 것이 제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 집에서 저는 평생 가난한 집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 김영철은 그저 신문을 뒤적이며 묵묵히 밥만 삼킬 뿐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흐르는 얼음장 같은 냉기에 끼어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비난이 익숙하다는 듯 혹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심한 표정. 그 지독한 침묵이 때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폭언보다 더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내내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 닦는 소리가 시끄러워 아침 드라마에 집중이 안 된다.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세제를 아껴 쓰지 않아 손이 다 망가진다며 걱정하는 척 비꼬는 말투까지. 숨막히는 아침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노인정으로 남편이 회사로 떠나고 나서야 집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널고 낡은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저녁에 혹시... 왜요? 오늘 또 회식이에요? 어제도 늦게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어서. 당신이 해준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그거면 되는데. 평소와 다른 어딘지 힘이 쭉 빠진 목소리.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거운 한숨 소리에 더 캐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알았어요. 걱정 말고 일찍 들어오기나 해요. 뜨끈한 찌개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넉넉히 사고 싱싱한 파와 두부도 골랐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쪽 구석 생선 가게 앞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수군거림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글쎄, 김 사장네 공장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던데 어음도 못 막아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는 말도 있고 사람은 참 좋았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려워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가벼.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콩나물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 회사를 말하는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 김 사장이 어디 한둘인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저는 식어가는 저녁상을 바라보며 현관문 쪽만 쳐다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들어오니? 밥상 차려놓은 지가 언젠데. 밖에서 뭘 하다 이제 기어들어와. 시어머니의 타박에도 남편은 아무 대꾸 없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간 방 안은 싸늘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괜찮으니 말해봐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 푹 꺼진 볼, 바싹 마른 입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표정으로 남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야, 나 어떡하지?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장에서 들었던 상인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남편의 그 절망적인 한마디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말해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다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공장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지만 빚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챙겨서 해외로 도망쳤고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어음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될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야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일 은행도 가보고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도 해볼게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사채까지 썼단 말이야. 사채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집을 부술 듯한 기세였습니다. 김영철, 문 열어, 이 자식아. 당장 돈 안 갚아. 욕설과 함께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누구야? 어머님, 나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제가 시어머니를 막아서는 사이 남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등 뒤에 숨어 공포에 떠는 모습이라니. 그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연민보다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급기야 발로 차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안에 돈 안 갚으면 내 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줄 알아. 마누라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제 팔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영철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누구야? 너 정말 사채 썼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한참을 문을 두드리던 남자들은 곧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집안에 내려앉은 공포와 적막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입맛이 없었고 밥을 차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서 급한 불부터 꺼야지. 내 평생 모은 건데. 주머니 안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금반지와 비녀, 목걸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당신의 젊은 날과도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쓸어보다 결심한 듯 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결혼 예물과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품인 작은 옥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제 페무람을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것들을 소파 위로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이것도 내놔라. 내까지 거 꾸미는 게 문제야.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안 돼요, 어머님.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저희 엄마 유품이란 말이에요.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다른 예물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옥 반지만은 절대 안 됐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홀로 저를 키우시다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끼워주신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반지였습니다. 시끄러워. 죽은 사람이 남긴 반지가 밥 먹여주니 빚을 갚아주니 이깟 반지가 뭐라고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이걸 내 거라고 우겨.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옥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반지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까지 난폭하게 빼앗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그러니 원래 내 거지. 어디서 감히 내 거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힘없이 늘어진 채 제 손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서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저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패물과 자신의 것을 모두 챙겨들고 남편을 재촉해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집안, 싸늘한 공기 속에서 나 홀로 내팽개쳐진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욱신거리는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텅 비어버린 손가락의 허전함이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 선명하게 남은 하얀 자국은 지난 20년간의 내 삶이 통째로 부정당한 듯한 끔찍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꿈이기를,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은 평범한 아침이기를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집안의 공기는 지독한 현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줄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같았던, 혹은 몇 분 같았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어둡다 못해 잿빛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방금 전까지 나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그 보석함은 보기에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 돈은 마련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빈 보석함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플라스틱 보석함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파편들은 마치 내 심장의 조각들처럼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걸로는 턱도 없단다. 턱도 없어. 사채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내까지 것 싸구려 패물이랑 내 늙은 몸뚱이에 걸치고 있던 금붙이 몇 개 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실신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어. 공장도 집도 전부 넘어갔다고. 우리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모든 분노가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단 하나로 정해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찾아낸 비뚤어진 증오의 표적이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저 재수 없는 계집애 때문이라고. 저게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가난뱅이 친정에서 뭘 배워 처먹었길래 남자 앞길 막는 재주만 용하구나.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온몸으로 시어머니의 분노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고통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숙자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다급하게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광기를 이길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하는 겁쟁이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내 눈에는 아직도 저게 내 마누라로 보이니? 저건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은 원수야, 원수. 내가 오늘 저 원수를 내 집에서 내쫓지 않으면 화병으로 먼저 죽고 말 거다. 시어머니는 저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현관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돌아갈 곳 하나 없는 벼랑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난 20년간 이 집을 위해 헌신한 죄밖에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헌신? 웃기지 마라.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저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우리 집 재산 축낸 것밖에 더 있어? 너 같은 건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자격조차 없어.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들어가 제 옷가지 몇 개를 낡은 보따리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낡은 스웨터,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한 외출복, 그리고 매일같이 제 몸의 일부처럼 걸쳤던 손때 묻은 알치마까지 저의 20년 세월이, 저의 청춘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구겨져 보따리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제발 여보, 당신이라도 어떻게 좀 해봐. 나 이대로는 못 가. 여기서 쫓겨나면 나 정말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당신만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신의 아내이지 않냐고. 하지만 그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 손을 벌레 보듯 매몰차게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싸늘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를 막을 수가 없어. 나도 이제 지쳤다. 그것이 그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 등을 거칠게 떠밀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안에 발들인 게 내 평생의 한이다. 그 저주와도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현관 밖으로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나뒹굴자마자 제 모든 것이 담긴 옷 보따리가 머리 위로 날아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 들릴 생각 마. 소금 뿌리기 전에 썩 꺼져. 쾅! 하며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제 청춘과 인생을 모두 바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제가 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고함 소리와 남편의 무기력한 한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비극에 빠져 문 밖에 버려진 저의 존재는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밤의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거리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방금 전까지 나의 세상이었던 저 굳게 닫힌 대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빛바랜 한지가 여러 겹잡혀 있는 낡은 봉투였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가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며 신신당부하시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해진 땅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 문서. 고작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손에 쥐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몸에 희미한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 단 한 발짝이라도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의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 불빛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감지 못해 기름진 머리, 퉁퉁 부은 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을 책임지던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 잃은 행인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가로등 불빛이 꺼지고 새벽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뼈를 애는 겨울밤의 한기는 외투 하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추위 속에서 저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나는 바보같이 모든 것을 참아내기만 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동이 트면 저는 힘없는 걸음으로 인근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의 맨 끝에 서서 제 차례가 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처럼 세상에서 밀려난 듯한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어쩌면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간신히 받아든 멀건 죽 한 그릇.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를 채우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따뜻했던 집밥, 제가 직접 끓여냈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환상처럼 코끝을 맴돌 때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진 돈이 바닥을 보일 때쯤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폐 몇 장을 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후끈한 열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 소음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며칠 만에 맞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탕 안에 몸을 담그고 며칠 동안 묵은 때와 함께 서러움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저의 비참한 처지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찜질방 구석, 소란스러운 사람들 틈에 섞여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가, 저를 외면하던 남편의 싸늘한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20년의 세월, 그 시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으며 나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억울함과 분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소리 없는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며칠을 보냈을까요? 더 이상 찜질방에 머물 돈도 없게 되자 저는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자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귓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그게 낫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저는 비틀거리며 한 지하보도로 들어섰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 그곳이야말로 지금의 제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기대고 앉아 품속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유산. 이것마저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곱게 접혀 있던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누런 종이 위로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숙자에게.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부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이기를. 내가 행복에 겨워 이 늙은 아비의 유품 따위는 까맣게 잊고 살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맘 같으랴.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기댈 곳 하나 없이 막다른 길에 섰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편지와 땅 문서가 너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읽어내려가자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작은 단칸방.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제게는 늘 따뜻한 밥과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정작 당신은 해진 옷을 몇 년째 기워 입으면서도 딸인 제가 행여 기죽을까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숙자야, 아빠가 돈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숙자는 이 아빠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야. 절대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시며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제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저는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유일한 효도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땅은 내 할아버지가 내게,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우리 집안의 뿌리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의 쓸모없는 땅떼기일지 몰라도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란다. 언젠가 이 땅이 너를 일으켜 세워줄 날이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숙자야. 바로 너 자신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너, 이숙자라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아비는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너는 그 자체로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절대 잊지 마라. 이 아비는 늘 내 편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편지와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행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나를 바라보시던 그 애틋한 눈빛이 가슴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땅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야산일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낯선 지명이었습니다. 과연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숙자가 아니라는 것. 저는 이제 이 세상에 홀로 선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싸워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땅 문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두웠던 지하보도 저편으로 희미하게 새벽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비틀거리지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손에 쥔 낡은 땅 문서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지난 20년간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를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머물던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거센 물줄기처럼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차 시간을 기다려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외투와 헝클어진 머리칼, 공허하지만
어딘가 도끼가 서린 눈빛의 저를 사람들은 흘긋거리며 피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선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새벽의 풍경을 보며 저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땅 문서에 적힌 주소, 경기도 화성군.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어 화성시가 되었을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제 마지막 희망이, 아니,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꼬박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화성시청은 낯설고 거대했습니다. 그 위압적인 건물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나는 평생 길거리 인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듬더듬 안내판을 찾아 민원봉사과라는 글씨를 발견하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라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수십 번도 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27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십시오. 기계적인 안내 음성에 화들짝 놀라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피곤해 절어 보이는 젊은 공무원 앞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노숙으로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껴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터 있었습니다. 그런 제 손과 땅 문서를 번갈아 보던 공무원의 얼굴에 스치는 경멸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이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원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땅 문서에 적힌 낯선 주소를 더듬더듬 읽어내렸습니다. 공무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니 모니터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이윽고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땅 소유주 본인 맞으십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구겨진 외투 주머니에서 유일하게 남은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증과 땅 문서를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태도에 저의 심장은 더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역시나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었구나.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혹시 가짜 문서라거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다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춰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땅 곧 발표될 신도시 개발 계획의 핵심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황금상업지구의 정중앙입니다. 혹시 정말 모르고 오신 겁니까? 네. 신도시 개발이요? 보상금 같은 것도 나오나요? 네, 당연히 나옵니다.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해봐야겠지만 이미 주변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대략적인 예상 보상금만 해도. 공무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속삭이듯 제 평생을 합쳐도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내뱉었습니다. 최소 5천억 원 이상입니다. 5천억.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닌 5천억. 그 숫자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무원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고 시청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다시 버스에 올랐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땅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에 발 들인 게 내 평생의 한이다라며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미안하다. 나도 이제 지쳤다며 나를 외면하던 남편의 싸늘한 얼굴. 그 얼굴들을 떠올리자 두려움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야.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공중전화를 찾아 114에 문의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적인 목소리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토지 보상 관련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가장 유능한 변호사님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호화로운 빌딩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제 행색에 안내 데스크 직원은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약자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 후 값비싼 슈트를 차려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조민준 변호사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이숙자입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하고 싶습니다. 저는 땅 문서와 신분증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하던 조 변호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흥분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선생님. 그런데 보상금 수령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머물 곳도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을 싣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헌신한 집에서 남편의 사업 실패를 빌미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모은 패물은 물론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까지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이 땅 문서와 입고 있는 옷이 전부입니다. 제 이야기에 조 변호사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동정심인지 혹은 더 큰 흥미를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과 미래의 보상금을 담보로 변호사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비, 거처, 그리고 제 자신을 바꾸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요. 제 당돌한 제안에 조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이군요. 좋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이라면 저희 로펌에서 특별관리 고객으로 지정하여 모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하시죠. 성공 보수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받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복수가 끝날 때까지 완벽한 제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즉시 그의 비서를 통해 제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와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온전한 내 공간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선 저는 가장 먼저 뜨거운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지난 20년간의 초라했던 이숙자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가위를 들어 제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 변호사가 지원해준 돈으로 제 자신을 철저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미용실에서 세련된 단발로 머리를 다듬고 백화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옷이었지만 그 옷을 입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투와 걸음걸이, 표정까지 과거의 이숙자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약한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철한 눈빛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꾸며진 오피스텔에서 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변호사님, 저입니다. 우선 제 전남편 김영철과 시어머니 박 여사의 최근 동향을 파악해 주십시오. 사업 부도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요. 그들이 어디서 가장 비참하게 뒹굴고 있는지 알아야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복수의 막이 올랐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제가 머무는 오피스텔의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한동안 창밖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아래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두 사람도 있을 터였습니다. 기대하세요. 당신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줄 테니. 나지막이 읊조린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남은 생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지독한 서약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민준 변호사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안에는 적나라한 현실이 담긴 사진 몇 장과 함께 그들의 최근 행적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좋은 집과 차를 모두 잃고 지금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연립주택의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햇볕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서 남편은 사업 부도 후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는 듯했고 시어머니는 초라한 행색으로 돈내 마트를 전전하며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때는 고고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녀가 이제는 콩나물값 몇 푼에 목소리를 높이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그들의 피폐한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차가운 희열만이 차올랐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특이사항이라는 항목 아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부지런히 쫓아다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화성 신도시 상가 분양 설명회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곧 재기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다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성 신도시 상가.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그 땅 근처라는 사실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변호사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인다는 화성 신도시 상가, 그 중에서도
더 캐슬 플라자라는 곳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 주십시오. 시행사, 자금 현황, 분양 계획, 그리고 미분양 가능성까지. 샅샅이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고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복수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 시어머니 박 여사는 돋보기를 낀 채 화려한 색상의 상가 분양 전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헛된 희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영철아, 이것 좀 봐라. 세상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이 더 캐슬 플라자만 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여기가 신도시 중에서도 최고 요지래. 여기에 가게 하나만 얻으면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야. 술병을 옆에 낀 채 멍하니 TV만 보던 아들 김영철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남은 것도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제발.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다 그 재수 없는 계집애 때문 아니냐? 걔 때문에 망한 내 아들 인생. 이 어미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말 거다. 내가 장롱 밑에 숨겨뒀던 마지막 비상금, 그거면 계약금은 충분해.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돼.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짝을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에게 가난은 참을 수 없는 수치였고 더 캐슬 플라자는 그 수치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신도시에 큰 상가를 얻게 됐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 변호사로부터 더 캐슬 플라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은 높은 분양가와 불안정한 시장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시행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프로젝트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물 전체를 한 번에 사들릴 큰손 투자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비밀 정보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보상 예정금의 절반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이숙자 선생님,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이 큰 건물에 투자하실 이유가? 조 변호사의 말은 저의 차가운 한마디에 끊겼습니다. 매입하세요.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령 회사를 내세워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행사에는 이렇게 전하세요. 기존의 소액 투자 계약은 모두 무효로 하고 건물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요. 제 지시에 조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 흥미로운 복수국의 유능한 조력자로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리리 컴퍼니의 이름으로 더 캐슬 플라자 매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약하려던 그 건물이 통째로 제 손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던 날 오후, 저는 새로 산 검은색 세단을 타고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를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네 아줌마 몇 명을 붙잡고 신이 나서 떠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아들은 그릇이 다른 아이라고. 그깟 사업 한번 망했다고 주저앉을 애가 아니야. 이번에 화성 신도시 최고 상가에 떡하니 가게를 열게 됐다고. 이제 곧 강남으로 다시 이사 갈 거니까 다들 그때 집들이나 오라고. 허황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어깨를 으쓱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차 안에서 싸늘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껏 떠드세요, 어머님. 당신의 그 헛된 꿈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부서지는 순간을 곧 선물해 드릴 테니. 저는 운전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출발해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저의 즐거움이 될 잔인한 복수극의 이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가 준공식 당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창을 물들이는 동안 저는 오피스텔 통유리창 앞에 서서 거대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제 삶의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심장은 기묘한 흥분과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뜨겁다 못해 시릴 정도였습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조민준 변호사가 보낸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다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며냈습니다. 우아하지만 위압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드레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보석, 그리고 제 모든 감정을 감춰줄 짙은 화장까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몇 달 전 길거리를 헤매던 초라한 중년 여성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낯선 여인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완벽하십니다, 대표님. 조 변호사가 제 뒤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만족감과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행사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화성시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사 취재진, 그리고 한몫 잡아보려는 투자자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화려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행사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행사장 뒤편 관계자들만 드나드는 어두운 공간에서 무대 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는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앞자리에 앉은 시어머니는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남편은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허세에 휩쓸려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자 제 가슴 속에서 잊었던 분노가 다시금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의 지루한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시행사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금난으로 허덕이던 프로젝트가 기사회생한 것에 감격한 듯 목이 맨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더 캐슬 플라자가 오늘 무사히 준공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진짜 주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파산 직전에서 구원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리리 컴퍼니의 이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모든 조명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존재는 오늘 행사의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저렇게 젊은 여자가. 리리 컴퍼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시어머니와 남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 상가의 주요 투자자인 양 행세하고 있었기에 갑자기 나타난 진짜 주인의 존재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단상 위로 올라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캐슬 플라자의 새로운 주인이 된 리리 컴퍼니 대표 이설인입니다. 저는 조 변호사가 만들어준 가명을 댔습니다. 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인수하기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였습니다. 20년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엄동설안의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제 말에 장내는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준공식과 어울리지 않는 제 이야기에 의아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제 청춘, 제 믿음,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까지도요.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바로 이 더 캐슬 플라자의 진짜 주인입니다. 저는 이어서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 선언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은 저와 제가 설립한 리리 컴퍼니에 있으며 모든 법적 절차는 오늘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의 모든 운영과 관리는 오직 저의 결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괴상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향해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 본명은 이설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제 전남편 김영철 씨와 전 시어머님 박 여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당신들이 돈 몇 푼 쥐어주고 개처럼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이숙자입니다. 그 순간 장내는 터져버릴 듯한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말도 안 돼 라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폭탄 선언에 화려했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실신하여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나갔고 넋이 나간 남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제 주위로 벌떼처럼 몰려들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숙자 대표님,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겁니까? 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민준 변호사와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내내 저는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비참한 몰락이야말로 제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세상은 온통 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조강지처의 통쾌한 복수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 사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제가 세운 리리 컴퍼니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고 저는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복수의 화신, 현대판 신데렐라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피스텔에 머물며 두문불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의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과 명예를 빼앗고 그들을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통쾌함 뒤에 밀려오는 것은 짙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과연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며칠 뒤 조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캐슬 플라자는 대표님의 소유가 되었고 기존의 불리한 계약들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살던 반지하 집도 빚쟁이들에게 넘어가 지금은 허름한 여관을 전전하는 신세라고 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자비라도 베푸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자비. 제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들은 제게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나요? 그 후로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남편은 알코올에 의존해 폐인이 되어갔고 시어머니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늦은 밤 제 오피스텔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초췌하고 늙어버린 김영철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자마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자야, 아니, 이 대표님. 내가 다 잘못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회한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인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충격으로 쓰러지신 뒤에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매일 당신 이름만 부르면서 울고 계세요. 내가 평생 당신 발밑에서 개처럼 기라면 기겠어요. 제발 부탁이야. 저는 무릎 꿇고 비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20년간 외면했던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 기회는 당신들 스스로 걷어찼어요. 내가 길거리로 내쫓기던 그날 밤 당신이 내 손을 뿌리쳤던 바로 그 순간에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너, 이숙자라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과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저는 조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조 변호사님, 더 캐슬 플라자를 매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재단의 이름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상현 재단으로 해 주십시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이숙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이었습니다. 1년 후 이상현 재단의 작은 사무실. 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옷차림으로 재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늘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게 정말로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진정한 행복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되찾은 순간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통쾌함이 아닌 짙은 허무함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었다면 그 모든 부와 명예를 손에 쥔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의 존엄을 만들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깊고 먹먹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